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요. 당신의 친절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신의 배려는 약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베푼 모든 것들이 그저 공기처럼 스쳐 지나가고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칼 융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연구한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경계의 부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통찰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융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과 우리의 진짜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런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이 모든 것이 다른 가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진짜 나와 가면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애쓸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심리적 투사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 상태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권력의 역학이 바뀝니다. 상대방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참으라고 배웁니다. 이것은 분명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의견보다 남의 의견이 중요하고, 내 시간보다 남의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융이 말한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텅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의 컵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융은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사람들,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공허함과 분노, 그리고 자기 경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면도 있고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관대한 면도 있고 인색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면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없는 척, 안 보이는 척합니다. 문제는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마치 수면 아래로 밀어놓은 공처럼 억압된 감정은 더 큰 힘으로 튀어오릅니다. 당신이 늘 착한 사람이려고 애쓸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기심, 질투, 분노, 탐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자신의 어두운 면을 통합해야 한다고. 이것은 어두운 면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착한 척, 강한 척, 다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진짜 자신감이 생깁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허황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서 오는 진짜 자신감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그런 존재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완전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 이런 기대들은 우리에게 틀을 씌웁니다. 너는 이래야 해. 너는 저래야 해. 이런 말들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이 모든 틀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틀을 깨고 나오면 사람들은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당신이 아니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튀지 말라고, 눈에 띄지 말라고, 조용히 살라고 배웠습니다. 개성보다는 조화가 중요하고 자기 주장보다는 양보가 미덕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요. 융기 말한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생각, 당신만의 감정, 당신만의 가치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도 압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울리는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나요? 그것들을 그냥 지켜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선명해집니다. 당신 안에서 진짜 당신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합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합니다. 이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좋은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확고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지만 여기부터는 안 돼.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어. 이런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지금까지 늘 예스라고 하던 당신이 노라고 말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융의 네 번째 원칙은 고독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병리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 친구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고독에서 시작된다고.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과 불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진짜 욕망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뀌어야 할 인식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스스로를 즐길 줄 아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댈 수 없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강합니다. 관계를 원하지만 관계 없이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융의 5번째 원칙은 자기 실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씨앗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 씨앗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을 키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융은 이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죽는 것, 남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을 걸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세요. 당신만이 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사회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욕망을 내 욕망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세상의 모든 판단과 기대가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약 실패해도 괜찮다면 나는 무엇에 도전하고 싶은가? 만약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진짜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하세요. 내일은 2개를 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점점 더 생생해집니다. 당신의 눈의 빛이 돌아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그것은 매력입니다. 진짜 매력은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데서 나옵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원칙은 자기 책임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니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탓, 환경 탓, 운명 탓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희생자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의식 속에서 삽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은 일시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힘이 없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야. 내가 바꿔야 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때때로 이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는 체면과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약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남 탓하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책임을 집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변명을 멈추세요. 다른 사람 탓하기를 멈추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융의 7번째 원칙은 무의식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생각하는 나는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는 거대한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의식에는 우리의 본능, 욕망, 두려움, 상처, 그리고 잠재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을 무시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융은 무의식이야말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봤습니다. 당신이 왜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왜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는지, 이 모든 것은 무의식에서 옵니다.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꿈을 기록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봤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검열을 받지 않고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당신의 꿈을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예술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무의식과 접촉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을 울게 만드는 노래, 당신을 흥분시키는 그림, 당신을 슬프게 만드는 영화. 이런 것들은 모두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법입니다. 무의식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무의식의 힘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니까요. 8번째 원칙은 양면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삶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이 양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그것이 진짜니까요. 한국 사회는 때때로 너무 완벽을 추구합니다. 흠없는 외모, 흠없는 경력, 흠없는 가정.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약점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진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인간에게 끌립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9번째 원칙은 경계의 예술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가 자신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인지 압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노라고, 불편한 관계에 노라고, 당신을 소진시키는 요구에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무례함으로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예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례함은 아닐까요? 마지못해 하는 호의는 진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진짜 관대함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채웠을 때, 그때 진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스라고 하면 진짜 예스고, 노라고 하면 진짜 노입니다. 10번째 원칙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은 모든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느끼지만 화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슬프면 슬픔을 느끼지만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는 않습니다. 융은 감정을 에너지로 받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보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위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억누르거나 폭발시킵니다. 슬프면 회피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두려우면 마비되거나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감정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이 화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화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감정 표현이 어렵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는 화내면 안 되고, 어른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억압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타나거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언젠가 폭발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세요.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느끼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이것이 정서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11번째 원칙은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집단 무의식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층적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신화, 비슷한 상징, 비슷한 원형이 나타납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이 집단 무의식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연결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모든 인간은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구나. 한국의 신화와 전설을 보세요. 단군 신화, 심청전, 흥부전.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만의 것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희생, 효도, 정의. 이것은 모든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독특하면서도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처럼 상처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의미를 찾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단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12번째 원칙은 의미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의미에 대한 욕구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삽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과 생산성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남이 정한 성공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당신의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선택한 의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뛰는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잃고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것이 정해진 코스입니다. 하지만 이 코스를 다 밟고 나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자신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일 하나만 하세요. 그것이 책 한 페이지 읽는 것이든,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이든, 산책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13번째 원칙은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너무 쉽게 남에게 줍니다. 의미 없는 회의, 원치 않는 모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을 씁니다. 윤근 시간을 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 시간은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다른 생각을 하며 기계적으로 살면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당신의 시간에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필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길을 잃는다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14번째 원칙은 관계의 질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진짜 당신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당신 편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윤근 관계의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더 가치 있습니다. 깊은 관계란 서로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도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나를 숨기고 만든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과 가면의 만남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 사회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관계의 양에 집착합니다. 인맥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당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보내주면 됩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번째 원칙은 죽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융은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부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며 더 온전히 살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원한을 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미루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죽음은 금기시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으면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죽음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약 내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엮으면 우리는 윤기 말한 완전한 인간에 가까워집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이란 결국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실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융 자신도 평생을 걸쳐 이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하라고. 완벽함은 환상이지만 완전함은 가능합니다. 완전함이란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하기 싫은 일에 노라고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진짜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윤기 발견한 집단 무의식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 우주 전체가 당신을 돕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찾고 사랑을 원하고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욕구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당신도 융기 말한 보편적 인간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간과 같습니다.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될 잠재력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남의 인정을 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인정을 얻으며 살 것인가? 계속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실을 따라 살 것인가? 계속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 것인가? 융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여정을,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여정을,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여정을.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니까요. 당신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니까요.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우고 사용하면 됩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발견하기를, 당신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당신이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융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돌아볼 때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